이번 책은 버핏도 따라한 케인즈의 주식 투자 비법입니다. 지은이는 저스틴 월시, 그리고 옮긴이는 손정숙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상원 의원이었으며 작가였던 케인즈는 빅토리아 시대 인물로 6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워렌 버핏은 케인즈를 실전 투자자로서의 영리함과 사상의 영리함이 조화를 이룬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영국 경제학자에게 지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케인즈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때는 22세였는데요. 그는 생일에 받은 돈과 학교에서 받은 상품을 모아 처음으로 보험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 후 그가 진지하게 투자에 뛰어든 것은 1919년 전쟁 전 금태환제의 고비에서 풀려난 환율이 들쭉날쭉 요동치던 외환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케인즈의 전략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유럽 통화에 대해서는 매도 입장을,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매수 입장을 취했다고 하네요. 이 전략으로 5개월 만에 6,000파운드가 넘는 이익 실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대성공을 거두자 재무성 재직 당시 동료였던 그 오스왈드 포크와 팀을 이뤄 환변동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차관단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지만 시장은 신디케이트에 불리해져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대담하게도 돈을 빌려 다시 외환시장에 투자해 성공해 부채를 청산하고도 1922년 2만 1,000파운드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하네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정도 되겠네요. 케인즈가 이렇게 경제적 감각을 가진 것은 그의 가정 환경과도 영향이 있는데요. 케인즈의 아버지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강사였고요. 어머니는 그 대학 최초 여성 졸업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하네요. 케임브리지에서 그 케인즈는 수학과를 졸업하고요. 알프레드 마셜 교수에게 경제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마셜 교수는 자네는 결코 경제학자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네 하고 말했는데 그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1906년 인도청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업무에 지친 케인즈는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경제와 재무에 대한 강의를 했고 특히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그의 강의는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 그 영국의 선전포고와 함께 다시 공무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1914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918년 11월에 휴전이 되었고 전쟁으로 14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을 잃은 프랑스는 독일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고 파리 평화회의는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로 모든 피해는 독일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때 케인즈는 이 카르타고적 화평, 즉 패자에게 가혹한 화평 조약을 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로 공직에서 사임합니다. 그해 1919년 그의 책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에서요. 그 적대적인 배상 조항으로 인해
유럽 대륙은 다시금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물론 이 케인즈의 예견대로 또 되었고요. 자, 케인즈는 그 후 1920년 그 영국 경제는 반짝 호황을 누린 뒤 그 기나긴 겨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의 역외 자산은 4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요. 그 대부분이 군비 공급 대가로 미국에서 저당 잡혔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그 채권 국가라는 자리도 과거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영국은 침체로 빠져들었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20년대 후반 몇 년간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자, 이제 케인즈는 대공황 이전에 그 주식시장의 비중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929년 말에 그 증시 격변으로 그는 순자산 총액의 80% 이상 감소했고요. 그의 생애 두 번째로 재정적 손해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그때 케인즈는 투자자란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있는 계산가가 아니고 주식시장의 형태는 순수하게 합리적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투자자의 심리가 주식의 매수, 매도 및 보유 결정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야성적 충동의 작용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는 그 수학적 기대값보다 충동적 낙관론에 의존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 대공황 이후 그는 투자 원칙을 180도 바꿔서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매매 타이밍을 찾기에 열을 올리는 투자자에서 가치 투자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추세보다는 미래의 성과 추정치를 매도 가격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시장보다는 개별 주식을 시장의 의견보다는 자신만의 판단 등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케인즈의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한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는데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의인화시켜서 지칭을 했는데요. 이 미스터 마켓은 비교적 안정되고 합리적인 존재이면서 때때로 조증이나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뉴스에 공포심을 갖거나 낙관적으로 보이는 사건에 흥분하기도 해서 단기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느라 더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미스터 마켓을 투자 자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면 이러한 결함에도 미스터 마켓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미덕이 있는데 바로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회사는 수많은 가치 투자가들의 성공의 산실이었고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오로지 주식 투자로 부를 일군 사람으로 50년 이상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버핏은 그 투자회사인 해서웨이를 인수한 뒤 그 40년간 시장 수익률을 50배나 초과했고 이를 평균 복리 수익률로 환산하면 해마다 20% 이상씩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라고 하네요. 이 버핏과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부회장 찰리 먼거는 지속적으로 시장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통찰 덕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주식을 사들일 때 충분히 안전 마진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그의 당부를 받아들였고 케인즈가 실행에 옮긴
가치 투자자로 전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후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주식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교환 가치보다는 궁극 가치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시장의 일반적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시점을 선택하는 투자는 않기로 한 거죠. 그 비슷한 얘기로 그 위대한 투자자였던 존 템플턴 경은 그 노련한 투자자라면 가치를 매수해야지 시장 트렌드나 경제 전망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케인즈는요, 이런 것들을 쭉 합해서요, 그 6가지 핵심 투자 원칙을 걸러냅니다. 그 6가지 원칙을 보면요, 첫째,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 둘째,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 셋째,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넷째,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 다섯째, 집중 투자하라. 여섯째,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하라. 그럼 제1원칙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에서 그의 투자 경력의 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인주, 즉 주가를 훨씬 초월하는 내재 가치를 지닌 주식 찾기에 혈안이 됐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원칙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에서는요, 전형적인 투기꾼의 사고방식에 벗어나 있는 가치 투자자는 잠재적 수익 못지않게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하고요.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는 덤불 속 두 마리 새보다 값지다라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무대에서도 케인즈는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간 동안에 생겨날 부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이 아니라 궁극적 수익력이 기본이라는 원칙을 신봉했다고 하네요. 이 워렌 버핏 역시 투자의 핵심은 한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또는 얼마나 성장할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의 경쟁 우위, 특히 그 경쟁 우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세 번째 원칙,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에서 케인즈는 원래요, 이 부괴와 목의 양쪽 모두에서 국교 반대자의 핏줄을 이어받아서요, 국교에 대한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특성들을 이 케인즈에게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케인즈가 이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불렸던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히기 전략은 그의 기질에 잘 맞았다고 하네요. 주식시장은 장기적 수익력보다는 주로 단기적 가격 등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인 투기꾼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 이 같은 형태에 대하여 워렌 버핏은 현실적으로 정반대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바로 이런 심리적 변덕, 즉 이 단기적 가격 변동이 영향받는 이 시장의 경향을 토대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전개하는데, 이 미국인 투자자 가운데도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심리학적 특성을 이용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요, 이 현명한 투자자는 향수를 사듯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 주식을 산다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
이 역발상 전략이란 다른 사람이 동쪽으로 갈 때 반사적으로 서쪽으로 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시장에 흐르는 감정적 요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식의 주가 대비 내재 가치 분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기업의 수익 전망에 실질적인 변화만 없다면 하락해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현명한 투자자는 현재 인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수익성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넷째 원칙, 그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는 조용히 하기 전략인데요.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주식을 미래 수익 흐름에 근거해 평가하는 투자 철학을 보유하는 것인데, 나아가 장기 투자자들이 거래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복리 이율의 덕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엉덩이로 한다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를 갈망하고요.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원칙, 이 집중 투자하라에서는요. 주식을 분석할 줄 아는 투자자라면 오로지 가능성 있는 미인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완전히 흡족하게 생각하는 이 소수의 종목을 선별한 후에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는 것에서 투자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역시 이 소수의 종목에 투자한 후 눌러앉기 투자 전략을 추천했는데요. 케인즈는 최고 선호 종목이란 대단히 드물다는 점에 동의하며 특정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는 기업이 두세 개 넘는 경우란 거의 없다는 거죠. 버핏은요, 5개 내지 한 10개 정도를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 워렌 버핏은 그 뛰어난 주식이 나타날 때 가치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꽃은 뽑고 잡초에만 물을 준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했고요. 케인즈는 사망 당시 그의 총 자산의 90%가 주식 포트폴리오였다고 하네요. 그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은 소유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1946년 그 케인즈의 유산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가치로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30억 정도였다고 하네요. 48만 파운드였으니까요. 자, 그의 결혼 스토리도 재미있는데요. 그의 결혼 스토리는 그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러시아 황제를 위해 춤을 췄고,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의 연인이었던 이 발레리나 리디아 로포코바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6번째 원칙은요.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하라에서는 그는 1920년대로부터 단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고 담대한 침착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가치 투자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하며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내와 인내와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더 나아가 최악의 적은 그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